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식을 또다시 미룰 수밖에 없는 예비 부부의 호소 섞인 목소리를 담은 전화 인터뷰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 후 하루 만에 달라진 온라인 부동산 매물 현황을 다룬 YTN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지역의 정책부터 주민 목소리까지 들어보는 프로그램 뉴스 캠핑을 살펴봅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 굿모닝 YTN의 주인공인 김영수 앵커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허위 조작 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한 책임을 경고했는데요. 허위 사실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실이 불분명한 출처 없는 정보는 먼저 의심부터 하시고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역시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무서운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했고, 아예 이 유치원, 초중고, 고3만 빼면 나머지는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거리두기, 철저한 방역 예방 등의 여파에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 일상 곳곳이 마비가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 일선 현장을 들여다본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수도권 실내 50명 이상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죠. 네. 이걸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렵게 된 예비 부부들의 고충이 있는데, 이걸 생생히 전달해준 8월 20일 방송 2월에도 연기했는데 결혼식 앞두고 속탄 예비 부부 보도, 이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 보도는 바로 다음 날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 본인과의 전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사실 실내 50명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그 예비 부부들이 곤란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 소식 자체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시의성 있게 섭외를 해서 당사자의 절절한 육성으로 예비 부부들의 고충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면에서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출연한 예비 신부가 익명 처리된 관계로 신뢰감이 좀 조금 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적지 않은 수의 예비 부부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식장 측과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고 벌일 거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이 방안 등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이 살펴주신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기존 뉴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 중도금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해 주는 곳들은 덜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연결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점도 좋았지만, 이렇게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맹점을 잘 지적을 해줘서 정부가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도 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코로나19 확산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데, 이 YTN이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귀담아 듣고 또 전달해 줌으로써 더 나은 방역 대책이 나오는데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피해 당사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계약 파기 막기 위해서 설정된 중도금, 또 다른 차원의 위약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아주 잘 다룬 대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분도 10월 초에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아이템이 이제 편집부에서 회의 도중에 이제 피부에 닿는 아이템 한번 해볼까? 이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떤 불편 이런 게 있을까? 이걸 회의를 하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해당자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발제를 했고 예비 신부 섭외는 사회부에서 해줬다 그래요. 네.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 결혼식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뭐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긴 하지만 미리 뭐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결혼식 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난리가 났는데 네. 모두가 다 조금씩 양보하고 뭐 협조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익명 얘기하셨는데 아마 실명으로 섭외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건데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저희도 정말 많이 찾거든요. 이런 당사자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런 카페, 막 신혼부부 카페, 예비 신랑 신부 카페 이런 거 너무 많이 찾아보는데 그럴 때 만약에 실명으로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니까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또 다른 보도 한번. 예, 방금 전 보도랑 같은 맥락의 보도인데요. 네. 이 갑작스러운 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 정부의 방역 정책도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YTN에서는 정부가 급박하게 실시한 방역 대책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뭐 방금 전처럼 인터뷰 혹은 현장 취재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해 사실을 꼼꼼하게 잘 전달해줘서 이 관련된 뉴스를 또 잘한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8월 20일에 방송된 준비할 틈도 없이 휴원, 학원과 수험생 비상 보도였는데요. 이 학원 폐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입 수험생들의 상황을 잘 전달해줬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학원가에는 이런 예외 적용이 되지가 않았고요. 일괄적으로 방역 대책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뉴스에서 잘 전달을 해줬고요. 기숙학원의 귀가 조치에 대한 그런 학부모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숙학원은 사실 외부랑 차단된 곳이니까 굳이 학생들을 집으로 귀가 조치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입시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대책을 적용해야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숙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대책 같은데 뭐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뭐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관련한 뭐 취재기 전해주신다면요? 취재 기자가 본인의 고3 때 생각이 났다 그래요. 9월에 중요한 뭐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원가와 뭐 학교들은 분위기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고 해요.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로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육 문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미 12월 초로 연기된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평가원님 말씀대로 각급 학교 학생들 학교 안 가잖아요. 이제 고3만 예외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대형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은 하루아침에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원격으로 전환을 해봐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입시 지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숙학교의 경우 문을 닫고 학생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의구심이 크게 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기숙학교면 바깥에 안 나다니잖아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물며 저도 그런데 학생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불만이 엄청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속하게 교육당국, 정부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민 전체가 모두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침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론도 이 부분에 정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보도를 한 번 정도는 해서 사회에 이게 큰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 모든 게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결부가 되다 보니까 딱 수학처럼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해법을 딱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3이라면 누구나 지금 다 학교를 가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수업이 뭐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 자신 믿고 남은 게 뭐
이 방송하는 시간에는 아마 이걸 보고 계시지 않겠지만 고3 학생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스스로 믿고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예,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부동산 허위 매물의 과태료를 무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 끝내고 지난 21일 시행됐습니다. 허위 과장 매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속 강화한 건데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이 관련한 내용 YTN 보도 가운데 살펴주셨다고요? 예. 지난 22일 방송됐죠. 허위 매물 단속 하루 만에 서울 온라인 매물 15% 사라져 그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 보도는 부동산 거래 시장 통계 수치를 뉴스의 골간으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통계 조사 기관의 명칭을 기자가 읽어주지를 않은 채 그래픽 화면에 그냥 작은 글씨로 표기하기만 했고요. 이 조사 기관의 성격이나 뭐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소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방송심의 규정 16조를 보면은 그 원칙적으로 통계 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는 조사 기관,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을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이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시청자로서는 어떻게 세법 시행 하루 만에 이런 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왔는지 그 조사 주체와 방법은 과연 신뢰할 만한지 그 궁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한 통계 수치의 출처와 근거를 보다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도 다른 YTN 보도들 보면은 그 뉴스의 요체인 통계 조사 기관 등의 소개를 그 기자가 음성으로 낭독하진 않고 이 자막으로만 작게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집안일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 듣는 경우도 적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그 적어도 아주 핵심적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음성으로도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해설위원님. 자, 이렇게 뭐 그래픽 화면만 출처 표기하고 따로 음성으로 뭐 하는 별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TV 보도라는 게 화면과 음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이걸 복합적으로 보는 거죠. 화면에 있으니까 이걸 굳이 음성으로까지 하면 기사도 길어지고 오히려 그걸 화면에서만 밝히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뉴스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말씀대로 음성만 듣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화면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성은 줄여놓은 채로 그렇죠. 오히려. 식당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 뉴스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서 읽어서 보도를 하는 리포트가 있고 앵커 진행자가 기사를 읽는 단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단신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그 출처를 밝힐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단신 기사에는 짤막하게 이제 출처를 밝히기 마련이죠. 그런 차이 때문에 단신에는 이번 기사의 경우 출처가 밝혀져 있고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리포트에는 화면에만 저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다 밝히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TN도 회사 차원에서 우리 여론조사나 통계를 인용할 때는 두 군데를 다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런 방침을 지금쯤은 이제 정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도 명확히 소스를 알 수 있게 된다면은, 저런 데서 저런 발표를 했구나를 알 수 있으면 물론이고, 기사를 통해서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찾아 들어가서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군데 다 화면과 음성에 다 담기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 할 때는 여론조사를 이제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할 때는 다 이제 그걸 그래픽으로도 따로 만들고 막 하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사설 기관 같은 데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발표할 때는 근데 저도 뭐 지금 이번에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조사가 됐을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너무 형식을 딱 갖추지 않더라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여지가 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대신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송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리포트가 길어지니까 중요한 걸 못 보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의 균형을 대체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한푼이 아쉽다 보니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뉴스가 관심인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번에는 범위를 제한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줄 거면 다 주고 아니면 주지 마, 또 편가르기 운동하고 있네 등 모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이룹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 재산 많은 국회의원 급여도 선별적 삭감하자, 국회의원도 국민평가받아서 선별적으로 월급 주자는 비판적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런 정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내용의 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반대도 있지만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대우는커녕 역차별,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등 그렇게 가야 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별적 지원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지원 양측으로 견해가 갈리는 반면 통합당 측은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통합당 주장과 같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면서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만큼이나 앞으로 여론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어서 선별이건 보편이건 무엇보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아 사용해 보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보도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중병을 치료하는 장면을 화면에 좀 띄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준다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조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이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경남 창원의 시청자라고 밝히셨는데 시청자로서 코로나 질병의 무서움과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심각성을 보고 듣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YTN은 얼마 전에도 부산 47번 완치 환자가 겪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후유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가슴 통증, 배 통증과 같은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기억과 집중이 힘든 브레인 포그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슴과 배에서는 수시로 통증이 느껴지고 피부색이 보랏빛으로 변하거나 심한 피로감이 몰려와 일상생활이 힘든 날도 있습니다. 지금은 완치자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겠지만 완치자가 겪는 후유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는 완치 판정을 받아도 후유증으로 괴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완치자라는 표현 대신 회복자나 생존자로 표현하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YTN은 앞으로도 코로나 투병 이야기를 적극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를 찾은 프로그램 뉴스 캠핑을 살펴봅니다. 지역의 정책과 이 주민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지역 간 이동과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면서 우리 지역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뉴스 캠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 캠핑에서는 경기도 광주시를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광주시장이 함께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재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뉴스 캠핑의 장점입니다. 이어서는 나무로 여러 가지 생활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의 문화를 이어온 장인과 함께하는 만큼 가구 제작 과정이나 애환 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아내었더라면 프로그램에 감동을 더할 수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프로그램에 백미라할 수 있는 주민터뷰 코너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한 활성화 정책과 팔당 허브섬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민터뷰가 정책 사업의 홍보의 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희망 등을 보다 자세히 담아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 뉴스 캠핑은 광주시장의 지역정책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잘 보여줬을 뿐 아니라 경기도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잔잔한 배경음악과 차분한 진행으로 이어졌는데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활용하고 보다 활기찬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속도감을 높여주는 것도 재미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문화부터 정책을 망라하는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뉴스 캠핑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굿모닝 YTN 뉴스 제작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와 앵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영수 앵커가 전하는 아침 뉴스 제작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께 아주 익숙한 분이실 텐데요. 기자와 앵커의 경기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 중인 굿모닝 YTN의 김영수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YTN의 김영수 앵커입니다. 굿모닝 YTN 지금 진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예. 굿모닝 YTN이 오전 5시 55분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일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시 반 정도 출근을 하고요. 뉴스 전까지 그 신문을 좀 많이 보고 신문 보고 계시고요. 네. 새벽 2시 반에 출근을 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작성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예. 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건 아마 한 2~30분 정도 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YTN은요, 24시간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매시간 뉴스를 하잖아요. 굿모닝 YTN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다른 뉴스 시간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활력 있게 하려고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아침을 여는 뉴스다 보니까요. 그래서 활력을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활력을 주시는지요? 뭐 기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네. 일단 저희 톤 자체도 되게 많이 높게 하려고 아침이니까 좀 힘차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뉴스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뉴스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이게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앵커멘트를 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다른 데서 얻은 정보들을 조금 더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자, 그러면 아침 뉴스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여기 와서 저희가 이제 개편을 조금 했는데 그때 제가 좀 하고 싶었던 클로징 멘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클로징 멘트. 저도 안 그래도 뉴스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뉴스 클로징에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딱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이거 영수 앵커님 아이디어였나요? 이게 뭐 편집부 선배들이랑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아침 뉴스고 너무 반복되는 게 저는 좀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지루해하실 새로운 게 수도 있고. 없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어떤 뉴스들이 주목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자고 했고요. 그러면 뽑는 기준은 뭔가요? 대부분은 저희가 뭐 언제 어떤 뉴스가 있고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라는 안내 정도를 그날 하는데 오늘의 뉴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뉴스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최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만 전달하자라고 하는데 왜냐면 아직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돼서 그래서 의미 부여는 사실 최소화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의미 부여를 조금 해서 이런 것들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하죠. 아침에는요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편집부 선배들, 특히 편집부 선배들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전문가 섭외하고 이런 게 쉽지 않죠. 저희 뉴스 끝나는 게 7시 반인데. 그렇죠. 전문가도 그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출근 준비를 하셔야 될 테고 어떤 분들은 잠을 조금 더 주무셔야 할 텐데 그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는 게 사실 쉽진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은 분들은 많이 응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새벽 시간 출근이다 보니까요, 뭐 알람을 못 듣는다든지 이런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에피소드가 있으면 안 되는 부서죠. 에피소드가 있으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거 뭐 실제로 나쁜 결과는 아니었는데 한 번 이랬던 적은 있어요. 제가 앵커가 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인데 낮에 저는 이제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낮에 술을 한 잔 먹고 잠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8시 바로 팀장한테 전화를 했죠. 못 나갔다. 왜냐면 그때는 이미 뉴스가 끝난 시간이니까. 그죠. 죄송하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팀장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저녁이다. 그래서 한번 정말 식은땀을 크게 흘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많이 웃었습니다. 혼자. 네. 김영수 앵커는 기자 시절에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활약을 하시다가 지금은 앵커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기자와 앵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뭐 제가 기자 생활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사실 그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뭐 기자는 뭐고 앵커는 뭐다고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렇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을 시청자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역할인데 기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발굴해내는 데 조금 더 힘을 쓰고 앵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까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자 출신 앵커로 느끼는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제가 뭐 경력을 제가 뭐 이렇게 명함 내밀 정도의 경력은 아니지만 다양한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또 앵커를 하면서 사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기사를 볼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김영수 앵커가 기자로서는 10년 차 베테랑 기자지만 앵커로서는 아직 6개월 차 신입이란 말이죠. 처음 앵커로 부임을 하셨을 때, 앵커직을 맡게 되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일단 10년 차라고 하면 10년 꽉 채운 것 같으니까 10년 좀 안 됩니다. 그건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차.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스튜디오가 어색하고요. 그리고 그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리딩이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 경험이 있는 게 앵커를 하는데 좋은 경험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느낀 게 어떤 부분이요? 보통 기자들은 자기가 쓰는 표현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어떤 기사를 쓰면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B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용구처럼요. 근데 저희가 읽는 것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걸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말이 잘 엉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뭐 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다른 분야 제가 취재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기사는 사실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6개월 차 어떻게 보면 신입 앵커지만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앵커로서 더 얼굴이 알려지실 텐데 네.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요? 지금 일단 제가 아침 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 앵커는 참 활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기억이 되면 좋겠고 아침에 길이 팍팍 불어넣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클로징에 하는 것처럼 저희 뉴스로 시청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티저 영상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YTN 뉴스 시청률에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죠. 뭐 예고편으로 아주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앵커로 많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